지난 2월 초 중국어 인터넷을 달군 핫 이슈는 사만자 분량의 시진핑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이 글은 중문 사이트인 식스파크에 먼저 발표되었다가 RFI 중문판에 다시 게재된 후 중화권 사회에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의 최대 이슈는 시진핑의 연임이지만 연임에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점은 정치 선전 대변인의 브리치와 술리진 일당의 강도 높은 청산입니다. 이미 대규모 범위의 청산이 이뤄졌고 술리진의 지위도 너무 낮아 그는 쿠데타는커녕 근본적으로 시진핑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과거 예진인 같은 중공 원로가 배후에 없었고 최후에 덩샤오핑이 나서 국면을 수습할 것을 알았다면 왕동싱은 4인방을 체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 시진핑의 청산 방향은 술리진 배후의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단순한 파벌이나 이익 집단이 아니며 여러 파벌 또는 세력이 재편성되고 결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기제 폐지는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시진핑의 연임을 위해 만든 맞춤형 조치지만 임기제는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헌법에 적혀 있다는 건 위반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실력과 이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진핑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일반적인 평론이 아닙니다. 시진핑 집권 10년 중 시진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최초이자 유일한 글입니다. 이 글을 쓴 동기는 전 세계에 시진핑의 연임과 현 정책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알리는 겁니다. 특정 행동에 앞서 여론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시진핑과 보시라이가 이념적으로 유사하다며 동시대 계승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전략의 파괴성, 창홍타흑의 계승, 감금 방식을 통한 반체제 인사 탄압, 사회에 대한 감시 등을 듭니다. 심지어 시진핑의 공동부유 개념은 보시라이가 충칭에서 제안한 공부 12조의 재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보시라이가 충칭에서 내세운 창홍은 이미 덩샤오핑의 성사성자 부쟁론을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타흑도 민간 기업에 대한 관용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보시라이가 전혀 새로운 이론을 내세운 건 아닙니다. 덩샤오핑의 부쟁론은 실제로 논쟁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당분간 논쟁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시스템의 핵심과 연관되며 언젠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공은 사회주의 노선과 하향식 독재 통치를 견지합니다.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발전하면 이에 부적합한 사회 시스템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개혁이 병목 현상에 봉착한다는 겁니다. 태자당의 일원으로서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중공의 통치를 유지하려면 좌편향하는 것이 가장 쉽고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마오쩌둥과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혁명에서 정당성을 찾은 겁니다. 경제 발전은 더 이상 장기적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홍의 유래입니다. 시진핑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서는 현재 중공이 대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당시 고위층이 시진핑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중공의 후계자 위기 문제도 연관됩니다. 정권 교체 문제는 모든 나라에 해당되지만 중공은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경우입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막강한 권력을 지녀 후계자 문제에 이견을 달 수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장남인 마오 아닝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노동자, 농민, 병사들에게 보내 명성을 쌓고 사령부에 남아 일하게 됐지만 유엔군의 폭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오 아닝이 폭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중국이 어떻게 됐을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오 가문이 권력을 이어받아 승계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마오가 공식 지명한 후계자는 린바오와 허거펑으로 린바오는 당원에서 규정한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결국 마오에게 청산당하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3명이 후계자로 불렀지만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마오에게 직접 타도당하고 왕 홍원은 버려졌습니다. 결국 허거펑만이 공식적으로 권력을 계승했지만 임기는 4년에 불과했습니다. 허거펑의 권력 이양은 매우 안정적이고 평화적이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그의 실력이 덩샤오핑에 훨씬 미치지 못해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이은 후야오방과 자오지양은 실권을 쥐고 그들을 발탁했던 덩샤오핑에 의해 쫓겨났는데 이는 전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장점이는 은퇴를 계획하던 중 갑자기 덩샤오핑 등 원로에게 발탁돼 급히 베이징으로 올라왔고 육사 테란먼 대학설 전에 급히 취임했습니다. 그 자신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를 정도였죠. 이때까지 중공 지도자 승계에는 어떠한 준수 절차나 규칙이 없었습니다. 장점인 시대에는 새로운 모델이 형성됐는데 첫 번째로 만들어진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수가 군사위원회 주석과 국가주석을 겸임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당정 군의 3대 최고 직위를 2차례 역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 차기 당수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해 군사위원회 및 국가부주석을 역임합니다. 후진타오와 다음 세대인 시진핑도 이 모델을 따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격대 지정 모델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두 세대 지도자에게만 유지됐습니다. 시진핑은 두 번째 임기에서 차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임기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즉 후계 제도가 형성되기 전에 폐지된 겁니다. 당수 승계는 또다시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개인적 요인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공의 승계에는 상당히 모험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덩샤오핑이 장쩌민을 빠르게 발탁했을 때 장쩌민이 자신의 개혁 개방에 저항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다시 남방을 순회하며 개혁하지 않는 자는 물러날 것이라고 경고해야 했습니다. 또한 시진핑의 정책은 그의 집권을 지지하던 당시 상무위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체제에 기인합니다. 시진핑의 일련의 계획과 정책은 중공이 스스로를 구하는 노력과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중공의 일부 문제를 지적하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중공은 이미 구할 수 없습니다.